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오고시뱅크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오고시관리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커리가 나가고 있죠. 하나는 20문제, 사지선다 20문제하고 그리고 OX, 관련 OX를 하고 강의는 OX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먼저 이 OX 강의를 그 회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듣고 OX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20문제 그 사지선다 문제를 시간을 재거나 해서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는 조금 어느 정도 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부를 해봤거나 어떤 개념을 알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전혀 초보자는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전혀 초보자는 좀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초보자도 이걸 OX 문제, 기출 문제를 먼저 접하고 기본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OX에서 나왔던 것들이 기본 강의 들을 때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OX를 간단하게 관련된 설명을 곁들여서 할 것이고 10회 강의죠. 그래서 총론 5회, 강론 5회로 나눠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OX는 그 OX 개수에 상관이 없이 그 관련 파트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적어 놨기 때문에 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관련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뽑을 건데 다만 강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강의 시간은 학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1시간 정도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OX 지문이 많거나 또는 관련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이제 강의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OX 지문을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그때 따라서 OX 지문을 다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1편 서론이죠. 형법은 형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론은 서론에서 기본적인 개념, 그런 다음에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나뉘죠. 범죄,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그에 대한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론. 그러나 이 두 개의 어떠한 그 총론적인 관점에서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형법 총론은 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 범죄론, 형벌론. 이 중간에 범죄론과 형벌론 사이에 죄수론이라는 좀 박쥐와 같은 이쪽에도 속할 수도 있고 이쪽에도 속할 수 있는 이게 하나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크게 서론과 범죄론과 형벌론 이렇게 세 개가 형법 총론의 체계이다 넣어놓고 이 범죄론은 다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범죄가 되느냐, 그 범죄의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파트를 이제 중요하게 범죄론에서 다루죠.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서론과 범죄론을 조금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볼 겁니다. 먼저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렇다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느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논의예요.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만 범죄가 되고 형벌이 된다. 즉 법치국가 원리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라면 나는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은. 따라서 그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어떠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죄형법정주의가. 그래서 법, 소명, 유적 이 5가지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즉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라. 그 법률주의라고 하죠. 법률주의. 즉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대통령령이나 뭐 조례, 규칙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라. 물론 범위를 정해서 위임 입법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소급표 금지 원칙. 행위 당시에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 뒤에 뒤늦게 만들어서 소급 처벌해서는 안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 그리고 명확성 원칙. 법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해서 뭐 두리뭉실하게 정해서 모든 다 포섭할 수 있는,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법률이 있으나 마나 나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명확하게 법률로 정할 때 그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라. 이게 명확성 원칙이죠. 유추해서 정하긴 정했는데 그 사항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 A라는 행위와 관련돼서는 법률이 없어요. 그러나 B라는 행위와 관련된 법률을 여기다 끌어다가 쓰면 역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재형법정주의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 그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법률로 정하면 만능이냐, 만능키, 법률로 정하면 다 처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헌법에 합치되는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된다. 집에서 잠 10시간 자는 놈은 다 처벌한다. 이런 법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 소명, 유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데 지금 1번 질문은 법률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처벌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몰래 촬영해야 처벌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 신체 부위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을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그 의미를, 즉 신체를 촬영한다라는 의미를 벗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질문이고 2번으로 갑시다.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즉 폭처법에서 조폭들처럼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 활동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가? 자, 범죄단체의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슈퍼에서 물건 사고 하는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약간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이 법으로서 처벌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게 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3번으로 갑시다.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겠죠. 다만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모든 내용을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사항은 대통령령,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하함과 폭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만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기억하세요. 법률로 정해야 되지만 국회가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어느 정도 그 형벌의 종류와 폭, 그리고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서 하위법에,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임입법의 한계 내용이에요. 옳은 질문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갑시다.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에 국가보안법상의 소지행위로 볼 수 있는가? 즉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이나 그런 것들을 소지하는 행위, 그걸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행위는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올라온 것을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 삭제하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소지냐? 소지로 볼 수가 없죠. 이 소지라는 개념의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만약 그 소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재형법정주에 위배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5번. 자, 폭처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라는 뜻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옳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것은 사람을 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다치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휴대한 것이냐, 물론 견해 대립이 있지만 우리가 판례 태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판례는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라는 것은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아주 좁은 의미의 소지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이용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휴대라는 말은 널리 이용하는.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을 치는 거, 일부러 사람을 치는 거, 이것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여기에 포섭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아시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이 반의사불벌죄는 그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누가 하느냐? 피해자가 하겠죠. 근데 이 피해자가 성인이어야 되느냐?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13살 이런 애들은 그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못 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그러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반의사불벌죄는 그런 의사, 저 사람을 처벌하겠다 또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표시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성인,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말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봐야 된다.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요. 만약 필요하다고 본다면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죄형법정주의는 굉장히 판례가 많은데 이 내용이 우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다. 이 반의사 불벌죄 말 그대로 의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행위 능력, 우리 민법의 개념인데 행위 능력이라는 건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까지 필요 없다. 자기가 단독으로 직접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면허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되는데, 그런 통상적인 의미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여기에 처벌에 포함되는 것이냐. 죄형법정주의는 원칙은 엄격하게 해석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까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처럼 좀 넓게 보기도 하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문헌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만 처벌해요. 근데 이 사람은 면허를 받았는데 효력이 정지된 거죠.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걸 받지 아니하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받지 아니하고와 받았는데 효력이 정지된 건 다르다. 이걸 만약 이걸 포함시키면 유추, 금지되는 유추에 해당한다. 다음 8번,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사유나 소추 조건, 처벌 조각 사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한다. 즉 형 면제 사유, 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좋은 거죠. 즉 이런 처벌 조각,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는 사유예요. 나한테 유리한 혜택이, 우리의 이제 범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범죄인한테 유리한, 우리 국민,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유리한 사유를 축소해서 해석하면 반대로 처벌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걸 가벌성이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사항을 아주 축소해서 해석하면 가벌성이 확대된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함부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을 막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벌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예요. 가벌성이 축소되는, 즉 가벌성이 약해지는 부분은 얼마든지 허용을 하는데 가벌성이 확대되는 유추는 금지한다. 그래서 이 형 면제 사유를,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대면하지 않고 직접
대면, 얼굴과 얼굴이라는 거죠. 직접 보고, 대면, 직접 1대1로 얼굴을 보고서 그런 대면하지 아니한 채 전화로 증상이 어떻습니까?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서 화상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의료법에서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이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벌하는 거,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해서. 그럼 이 직접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직접이라는 말이 얼굴을 보고라는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직접이라는 건 해설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진찰한 그런 사람이 처방전을 발급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상식에 부합하죠.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직접 진찰했다라는 건 스스로 그 진찰한 사람이 처방전을 해야 된다. 스스로 진찰한 사람이. 따라서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진찰한 것도 스스로 진찰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처방전 발급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형사제재는, 즉 우리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효과인 형벌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효과는 형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형사제재라고 그럽니다. 이 형사제재인 형벌과 보완처분은 어떤 점이 큰 차이점이냐? 이 형벌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칼로 찔렀으니까 너도 좀 고통을 좀 당해봐라. 보복하는 그런 의미나 응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대형은 이제 예방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은 과거의 어떤 행위,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즉 이건 과거지향적이에요.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게 형벌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보완처분은 그렇지 않아요. 보완처분, 얘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럼 얘를 또 내버려 두면 앞으로 또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사회에다가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 안전한 사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형벌은 과거에 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보완처분은 네가 또 밖에 나가면 또 사람들 해악을 가할 테니까 전자팔찌도 차고 보호관찰도 먹이고 하는 것들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게 보완처분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이 형벌이죠. 형벌. 과거지향적이니까. 그러한 형벌인 제재가 아니라, 보완처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 이게 키워드죠.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에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형벌과 보완처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 어떤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딱 하나만 적용돼요. 그건 나중에 보완처분 배워요. 어쨌든 원칙적인 모습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느냐. 자,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이게 구성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익이라는 게,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너는 공익, 국가에 너는 좋지 않은 애야. 지 멋대로 법을 집행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너무 불명확하다,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봤어요. 즉 어떠한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 멋대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음.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 그것은 형벌 불소구 원칙에 위배되느냐. 자,
우리 제형법정주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형법정주의는 뒤늦게 법을 만들어서 소급 처벌하는 거,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변경이 없어. 법은 그대로인데 행위 당시에도 금지하고 있었는데 판례가 바뀌었다. 판례가 바뀌는 건 법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판례가 변경되어서 처벌되는 건 당연히 수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즉 법률을 뒤늦게 소급 적용하는 걸 금지하는 것 뿐이지 판례가 바뀌는 건 뭐 문제가 없다. 다음. 전자장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은 자, 성폭력 범죄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징역을 살고 사회로 밖에 나갈 때 전자팔찌 타고 나가죠. 전자장치는 그러한 위험성,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처분의 성질을 갖죠. 보안 처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 성격을 넘어서 형벌적 성격까지 갖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순수하게 보안 처분의 성격. 나 이거 틀렸어요. 이거 왜 이런 논리 조작을 하냐면 특정 범죄 위치 추적,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거. 행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1년 동안 즉 밖에 석방되고 나서 1년 동안 전자팔찌를 차는 거였다. 근데 1년 너무 짧다. 이 사람들 1년 했더니 불안하더라 사회에. 그래서 3년으로 늘리자. 행위 당시에는 1년이었는데 이 사람 나중에 3년으로 늘려서 처벌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형벌이라면 그렇게 안 돼요. 형벌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 장래지향적인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완처분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다음. 자, 형법의 적용 범위 봅시다. 형법의 적용 범위는 세 가지로 보죠. 시간적 적용 범위와 장소적 적용 범위, 그리고 인적 적용 범위, 이 세 가지.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의 핵심은 행위시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그에 의하는 것이고 행위 당시에 법률이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 제형법정지의 내용이고 또 문제는 이제 법률이 바뀌었을 때 법률이 행위 당시와 지금 재판을 받을 당시를 비교해 봤을 때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바뀌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불리하게 바뀌면 그건 불리하게 바뀐 법은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원래 행위시법이 원칙인데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이 변경됐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가 첫 번째 가볍게 그럼 혜택을 줘야 되겠죠.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게 구법이에요. 행위 당시의 법이 구법, 재판시법이 신법. 가볍게 보면 혜택을 주니까 신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그러면 중하게, 무겁게, 불리하게 변경됐다. 그러면 원칙을 적용하죠.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구법인 행위시법. 아예 폐지됐다. 무죄.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걸로 폐지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거죠. 신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법이 특히 이거 1번과 3번 가볍게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경만 되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가볍거나 폐지된 걸로 변경됐는가? 그 법률이 변경된 이유, 동기를 문제 삼아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단하죠. 동기설이라고 하죠. 동기설. 우리 판례는 동기설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법적 이념이 변경되거나 또는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다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바뀌었거나 그랬을 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단순히 사실관계가 변경됐다. 정책적인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판례 동기설 내용 기억하시고 이게 행위시법 시간적 적용 범위 내용이고 장소적 적용 범위는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범한 죄에서 그 조문들을 암기하시면 되고 인적 적용 범위 시간적 장소적 범위에 속하는 사람한테 적용한다. 그게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OX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14번
재판 확정 후에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재판할 당시에 법이 이미 바뀐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재판이 끝났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법률이 변경돼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간통죄죠, 간통죄. 내가 옛날에 간통죄로 간통을 저질러서 감옥에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다 없어졌어요. 무효, 무죄. 이제 간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은 안 돼요. 무죄. 그러면 야, 나는 내가 1년 전에 간통한 거랑 너는 지금 간통하고 있는데 이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사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법률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줘야 되겠죠. 형평성의 원칙상 풀어줘야 따라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 효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라고 기억하세요. 형 집행 면제. 이것과 다른 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을 할 당시에,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판할 당시에,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재판할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형이 폐지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해요. 그래서 행위 당시와 재판 시를 나눠서,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재판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무슨 판결? 면소 판결. 그런데 재판 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게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 법이 무효가 됐다. 이때에는 무죄 판결을 해요. 무죄 판결. 왜냐하면 이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그 구성요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억합시다. 1조 2항에 따라서 범죄 후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 그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이 날아갔을 때 그때는 무죄 판결을 한다. 이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 있는 것처럼 형 재판 시에 행위할 당시에 그걸 처벌하는 법이 있었고 재판을 할 당시에도 똑같이 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 확정된 자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폐지되거나 위헌 결정을 받았거나 이때 이 사람은 풀어준다는 얘기. 이때는 형 집행 면제를 한다. 형 집행 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형 집행 면제 옳습니다. 다음 15번. 15번은 좀 어려워요. 15번은 계속범의 경우에 실행행위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1조 2항에서 이쪽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오른쪽 칠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1조 2항 원래 행위시법에 의하는데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재판을 할 당시에 범죄가 안 됐을 때 이때 면소 판결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가 끝나고 나서 행위 후에 형이 폐지됐을 때, 즉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걸로 했다는 게 행위 후에, 행위가 끝난 후에 폐지됐을 때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컨대 자, 이 사람이 A라는 행위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종료. 막 범죄 행위를 하고 끝났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1시간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뭐 그 행위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형법에서 바라보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법이 변경됐다. 폐지. 이때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이게 하나의 행위예요. 이게 한 개의 행위. 이게 절도 같은 것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죠. 시작해서 가져가는 순간 바로 끝나고 어떤 감금하는 행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아무튼 그 장단의 차이는 있을지만 우리가 형법적으로 이걸 평가했을 때 한 개의 행위다. 그리고 그게 종료됐다. 종료된 이후에 형이 폐지됐다. 그 무죄로 이제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그 사람 면소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행위를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법이 변경, 폐지됐어요. 근데 행위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종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의 행위예요. 행위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다. 이게 한 개의 행위. 그러면 이것은 행위 후에 형이 폐지된 경우가 아니죠. 행위 후에 폐지된 게 아니라 행위 전에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행위시법 1조 1항 1조 2항이 아니라 1조 1항이 적용된 얘기예요. 그냥 이건 무죄 판결이에요. 앞에는 면소 판결이지만 이건 그냥 행위할 당시 행위 당시는 이쪽 아닙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언제 있었냐는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종료 시점. 행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구속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지 1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대표적인 게 포괄일죄예요. 포괄일죄는 이걸 하나의 행위로 봐요. 여기서부터 쭉 여러 가지 상습으로 아편을 흡입했다. 그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이 되면 포괄일죄가 되고 여기서 종료한 거기 때문에 종료 당시에는 구속 요건이 없으니까 1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포괄일죄.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계속범이에요. 자, 계속범도 포괄일죄의 한 종류예요. 계속범은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계속범은 포괄일죄에 해당해서 이 포괄일죄의 법리가 다 적용되지만 이 한 가지, 지금 이 지문 한 가지만 우리 판례가 달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변경될 때, 법이 변경될 때 이 법이 변경되기 전의 행위는 처벌한다라는 부칙조항, 경과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여기서 지금 변경됐잖아요. 이 포괄일죄에서 변경될 당시에 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는 처벌한다라는 부칙조항을 뒀다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아니잖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아니라 법 시행 이후의 행위예요. 이쪽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쪽에 초점을 두면 이게 그냥 이건 쪼갤 수가 없고 포괄일죄라는 건 절대 쪼개질 수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만 쪼개지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은 포괄일죄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다. 이게 그냥 한 개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초점이 아니라 이 시점을 초점으로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없어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있는 거지. 법 시행 이후의 행위. 따라서 부칙 조항에서 법 시행 전의 행위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뒀다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그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칙 조항에 어떤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범은 예외란 얘기예요. 계속범은 이 중간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쪼개지게 돼요. 포괄일죄는 원래 쪼개지면 안 되는데 쪼개지게 돼요. 이건 이제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설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계속범을 알아야 돼.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암기한다면 포괄일죄는 경과 조치를 둔다 하더라도 행위 전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범은 포괄일죄이기는 하지만 경과 규정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법이 여기서 바뀌었다라면 경과 조치로 부칙 조항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처벌한다라는 경과 규칙을 뒀다라면 쪼개지게 돼서 이게 전의 행위가 돼서 이거 처벌받고 구법으로 처벌받고 이 행위는 신법이 적용되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쪼개져서 포괄일죄와 계속범 차이예요. 이건 이제 계속범을 물어보고 있죠. 한번 봅시다. 15번에 계속범의 경우 이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래 그래요. 그게 원래 맞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조항에 이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 원래 전의 행위가 없는 건데
계속범은 전해 행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해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구법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라면 행위 전체에 대해서 개정법 아니다. 계속범은 쪼개지게 된다. 따라서 이 규칙에 있다라면 첫 번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게 되고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는 걸로 행위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된다. 계속범만 이렇게 예외이다. 기억합시다. 다음,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속지주의. 속지주의. 우리나라에서 범한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감옥에다가 쳐넣겠다. 이게 속지주의예요. 범죄지의 결정은 범죄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저질렀다 해서 어느 행위를 해야 우리나라에서 저질렀다라고 볼 것이냐. 범죄 전 과정에서 어느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범한 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행위지, 결과 발생지, 예비 의무지, 뭐 또 가릴 것 없이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어느 거라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다음, 회사 범죄론에 기초해서 이제 범죄의 종류, 즉 범죄 주체를 보고 있어요.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느냐? 양벌 규정이 뭐죠? 원래는 법인, 회사, 이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원래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는데 형벌 능력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을 처벌해요.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처벌. 법인을 처벌하려는데 법인은 페이퍼잖아요. 추상적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회사라는 개념은. 실제 행위는 누가 해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죠.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나 뭐 직원 이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한 거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 원래는 법인을 처벌하는데 이 행위자도 같이 처벌하는 거.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요. 양벌 규정. 근데 법조문에는 이거와 반대로 돼 있어요.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 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좀 양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런 중요하진 않지만 원래는 법인을 처벌하려는 것이고 행위자도 함께 처벌한다. 어쨌든 두 사람 처벌하니까 그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이때 각자 책임에 따라 처벌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표자를 뭐 선고유예하면 얘도 선고유예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야. 각자 따로따로. 공범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정범으로 갑과 을이 뭐 살인을 했다. 그럼 갑한테 징역 10년을 때리면 을도 10년을 때려야 되느냐? 아니죠.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각자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양벌 규정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자,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조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 한해서 적용된다. 즉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사장, 법인 측에서 고용하는 법인 측에서 선임 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위반했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다음. 직원이나 사용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하게 되면 자수의 혜택을 법인에게 줄 것이냐. 자, 자수는 공범이 여러 명 있을 때에도 자수한 사람만 자수의 혜택을 받는 거죠. 자수한 사람만 혜택을 받아요. 근데 양벌 규정에서 이 법인이 자수의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이 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페이퍼가 어떻게 자수를 하느냐? 페이퍼와 동급인 사람이 자수하면 페이퍼가 자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과 동급인 건 누굴까요? 대표이사, 대표자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고용된 대리, 과장, 종업원 이런 애들하고 페이퍼는 동급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하급이지. 그래서 이 법인에게 자수의 효과를 부여하려면 대표이사, 대표자가 자수했을 때만 법인이 자수한 걸로 보는 거지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것까지 법인이 자수한 걸로 볼 수는 없다.
다음. 자, 내란죄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다. 이거만 보시면 돼요. 내란죄는 계속범이냐 아니면 절도죄와 같은 상태범이냐. 우리 판례는 내란죄를 상태범으로 보고 있다.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 다음. 구성요건론에서 고의의 인식 대상. 자, 고의범이 성립하기 위한 고의의 인식 대상. 그 개념을 암기하셔야 돼요. 고의가 있냐 없냐 판단은 고의의 개념 정의에 포섭이 되면 고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예요. 고의의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죠?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인식, 뭐 A라는 사실을 합시다. 뭐 살인죄에서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다. 그걸 인식이에요. 인식.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을 실현하겠다. 내가 실현하겠다라는 의사.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실현 의사예요. 그래서 인식과 의사, 그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에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고 또 구성요건 말고 뭐 처벌조건 여러 가지 형법의 개념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암기하세요. 이게 고의의 개념정의다. 여기에 포섭되면 고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 위헌범에서 구성요건 요소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이고 그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따라서 객관적 구체적인 위험이라는 건 구성요건 요소 맞아요. 따라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옳습니다. 다음. 자, 목적범에서의 목적. 이것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주관적. 목적이라는 건 주관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이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고의 이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이다. 고의의 내용은 아니나 목적범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주관적 위법 요소이다. 옳습니다. 다음. 좀 올려주세요. 부작위범을 이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벌되는, 범죄가 돼서 처벌된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데 처벌된다. 안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벌됐다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너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즉 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라고 하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안 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 그게 부작위범이에요. 그래서 부작위범에서는 항상 자기 의무가 전제되게 되죠. 법의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법에서 가만히 안 하는 것에 어떤 제재를 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서 잠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제재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죠? 너무 시험이 있는데 자빠져 자고 있거나 학교 가야 되는데 자빠져 자고 있거나 그랬을 때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 법에서도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데 자기 의무가 전제되면 이제 고려 시작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봅시다. 그게 부작위범 개념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지금 내가 10,000원짜리를 내고 3,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럼 나 얼마를 거슬러 봐야 되죠? 7,000원을 거슬러 받으면 되죠. 10,000원을 내고 3,000원 물건을 샀으니까.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10,000원짜리 냈는데 이게 뭐 100,000원짜리 수표인 줄 알고 7,000원이 아니라 뭐 97,000원 초과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착오에 빠져서. 이때 내가 그걸 받으면 어떠한 범죄가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둘로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줄 때, 수령할 때 안경, 웬 횡재냐? 막 배춧잎이 여러 개 있어. 웬 횡재냐? 수령할 때 내가 초과해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때는 알려줄 의무가 있죠. 자기 의무가 있어요. 아, 당신 너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거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왔다. 부작위가 되는 거죠. 문제되는 부작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돼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근데 수령할 때는 몰랐어요. 수령할 때 몰랐다. 수령할 때 안 경우고, 지금 나도 바빠가지고 지금 차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주세요. 잔돈 주세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받아가지고 차 타러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나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경우죠. 수령할 때는 모르고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타고 가서 봤더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주머니에.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볼일 보고 지나가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지 않고 이거 웬 행재냐?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돼요. 점유이탈물 횡령. 둘로 나눠본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 잔금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번째 경우이죠. 받은 후에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냐? 아니다. 돈을 받을 때 그 부작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인 자기의무는 법률의 근거를 둔 법적인 의무여야 된다. 그렇죠. 법적인 의무를 말해요. 부작위범에서 전제되는 자기의무는 법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법에서 도덕을 가지고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었을 때만 형사처벌하는 거죠. 법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적인 의무의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사항의 자기의무까지도 다 판단해 봐서 이 법적인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죠. 아주 빈출되는 지문이죠. 법적인 의무를 말하나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법적 의무를 도출한다. 옳아요. 이것과 뭘 비교해야 되죠? 유기죄와 구별하죠.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에 한정돼요. 유기라는 건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때 유기죄가 되는데 여기서 보호할 의무, 이것은 법률상 의무, 계약상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유기죄와 부작위범의 의무를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 25번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범은 성립이 불가능하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이 나왔죠.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원래 구성 요건이 자귀의 형태로 돼 있어요. 자귀의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 이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자기범이 범할 수 있는 것을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했을 때 그럼 요건이 좀 더 추가돼요. 이 구성 요건이. 그걸 부진정 부작위범. 근데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고의에 의해서만 하느냐? 아니에요. 과실로도 부진정 부작위범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한가? 이 뒷부분도 틀렸죠? 교사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고 방조도 이중의 고의가 필요해요. 고의가. 따라서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뒤가 바뀌어 있다. 다음.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 지금 산소호흡기 떼고 집에 보내면 죽어요. 이 사람 지금 죽어. 그럼 산소호흡기 떼서 집에 보내면 안 돼요. 가족들이 우리 퇴원하겠습니다 해도 의사는 보내서는 안 돼요. 아주 예외적인 어떤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원칙적인 모습은 보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보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됐다. 그러면 의사의 행위는 죽게 되는 걸 알면서 저 사람 집에 가면 죽는데 집에 가자마자 죽을 건데 알면서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가족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 죽이고 싶다. 내가 진짜 저 썩을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살인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퇴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집에 가서 결국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살인죄가 돼요. 가족은 살인죄. 근데 퇴원을 시킨 의사도 공동정범이냐? 그 정도로 어떤 기능적인 행위 지배, 그 정도로 서로 공모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저렇게 가면 죽을 텐데 저 사람 지금 가족을 죽이려고 하네. 근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도와준 거죠. 방조예요. 살인 방조. 살인죄 공동정범이 아니라 살인 방조가 되는데 그 행위가 부작위로 살인 방조를 한 거냐, 자기로 한 거냐, 이게 쟁점이에요. 첫 번째는 살인죄 공동정범이 아니냐. 그래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죄가 된다고 봤죠. 두 번째는 이 방조를 부작위로 방조한 거냐, 자기로 방조한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의사가 퇴원시킨 조치, 이것은 자기로 봐요. 자기. 퇴원시킨 조치는 자기다. 부작위는 치료하지 않은 것, 이게 부작위인데 치료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퇴원시켰다. 이게 더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죠.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로 본다. 다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소.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이쳤다. A를 피하려다가 B에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얘가 도발하지 않았으면 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도발한 행위와 이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죠. 상당히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 옳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범죄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거의 99%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요. 28번.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에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감금이죠.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해서 시속 60, 70km 속도로 진행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러한 감금 상태를 벗어나고자 차문을 열고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했다. 60, 70km로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서 지금 강간 목적으로 막 감금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면하고 도망가려다가 어떤 위난을 위법한 도발에 대해서 도망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죠. 다음. 피해자를 유인해서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대실 시간이 끝나서 프론트에 연장을 위해서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 틈을 노려서 객실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려고 뛰어내렸는데 이 층수가 몇 층인지를 미처 생각을 못한 거 한 2층 되겠지 하고 뛰어내는데 한 10층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추락해서 사망했다. 당연히 그런 위난을 피하려다가 도발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죠. 다음.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중에 어떠한 것이 원인이 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가 문제가 됐을 때 갑이 A를 쳤어요. A가 길바닥에 이렇게 넘어진 거죠. A를. 그런데 뒤에 오던 을 차량이, 갑 차량이 첫 번째 치고 이게 선행 차량, 후행 차량이 역과한 거죠. 뒤따라오던 차가 또 얘를 발견을 못하고 쳤을 때 문제는 이제 이 사람, 그래서 결국 사망했다. 이 사람의 행위로 이게 죽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잘 보세요.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얘 차에 치여서 죽었는지 을 차에 치여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무를 게을리지 않았다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된다. 이 사람의 행위, 자, 이 사람이 넘어뜨리고 이 사람이 쳤는데 이 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지문은 이 후행 차량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후행 차량만 봅시다. 이 사람 여러분이 을이라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의 친 건 인과관계가 없다.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쳤을 때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사체를 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죠. 사람을 쳐야 되는데 이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이미 죽었다. 첫 번째는 쉬운 법은 이미 죽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과실이 없다. 즉 갑의 차 뒤에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이 치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고 내가 전방 주시하고 속도도 유지하고 반사신경이 뛰어나도 바로 치고서 한 10m도 안 되는 사이에서 차가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칠 수밖에 없었다. 즉 내가 과실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된다. 즉 이것이 내가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피할 수가 없었다. 이걸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이라고 그래요. 업무상 과실범에 있어서 내 과실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게 판례가 얘기하는 상당 인과관계, 그리고 학설이 인정하는 객관적 귀속 이론인데 그 상당성 개념과 객관적 귀속이 같아요. 그것은 합법적 대체행위, 즉 내가 설사 합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저건 피할 수가 없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과실이 아니다. 즉 나는 과실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실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한의사에게 문진해서 과거 봉침을 맞고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 라고 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정 설명 없이 봉침을 시술하였다. 즉 벌 쏘이는 거죠. 봉침. 이 봉침을 쏠 때 조사, 이 사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 의사니까 이런 걸 다 조사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때 시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환자가 그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야, 왜 있을 데 없는 검사 너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이미 봉침 여러 번 맞았어. 1년에 10번씩 맞아. 근데 거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지금 너한테 맞을 때 이상이 생기겠냐?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한의사도 당연히 그러면 그래요. 조사 안 해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냐? 아니죠. 의사의 과실이 아니죠. 과거 봉침을 맞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말을 믿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갑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자, 이 인과관계를 보면 보통 야, 너 이렇게 삿대질 하다가 뒤에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안 좋은 악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 어느 부위를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갑이 뺨을 때리고 목을 쳐. 이 부분이 키워야 돼요. 목을 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고 결국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 때린 사람은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죠. 살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행치사, 목을 쳤다. 그럼 목을 쳐서 넘어져서 뇌진탕이나 그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에 찔려서 죽을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잖아요. 목을 쳤다. 이 사람의 발생 결과와 이 사람의 행위, 목을 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을 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폭행치사 인정이 됩니다. 다음 33번.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느냐? 그럴듯해 보여요. 갑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갑의 A라는 행위 말고 을이 B라는 행위를 했어요. 을이 B라는 행위가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이 피해자가 죽은 원인은 바로 을의 행위, 중간자의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가 명백하니까 갑은 빠져나가는 것이냐? 아니죠.
말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폭 갑이 칼로 찔렀다. 칼로 옆구리 찔렀어요. 옆구리. 죽지는 않아. 옆구리 찔러가지고 좀 그 병원에 신세를 지겠지만 피가 많이 흘렀을 뿐이지 죽지 않아. 근데 병원에서 이제 봉합하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병원에서 뭐 감염되거나 합병증 또는 피해자가 뭐 콜라와 김밥을 많이 먹거나 의사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수술상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면 그런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 선행자의 행위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얘도 인과관계가 있고 얘도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말이 속지 말아요. 33번은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그 중간자의 행위가 사망 결과에 대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행자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부정되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 밑줄본을 보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고 그 다른 사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사 과실로 죽거나 또는 피해자가 병 조리를 잘못해서 막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고 해서 죽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상식상.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다음 구성요건 고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되느냐. 자, 인식한다라는 건 고의의 내용이냐 이게 쟁점이에요. 고의는 아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죠. 인식과 의사. 근데 이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라는 것은 처벌조건이에요. 인적 처벌조건.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식할 필요가 없다. 다음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반복, 똑같은 데를 계속 가서 반복해서 보고 문서 작성해서 보고하고 헛짓하는 것 같죠? 계속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야,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거야.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갔는데 다 똑같았으니까 오늘 바쁜데 뭐 굳이 갈 필요가 없냐. 그냥 갔다 왔다고 하고서 어차피 똑같을 거야. 이렇게 써서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느냐? 자, 허위라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인식하고 그걸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죠. 똑같을 거야. 쭉 반복했으니까. 사전에 출장 조사한 것과 똑같다라고 확신, 이게 키워드예요. 똑같을 거다라고 확신.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똑같을 거야, 진실할 거야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 키워드 확신. 변동이 없다라는 확신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음란성의 의미의 인식 이외에 주관적으로 성욕의 만족, 뭐 이런 성적인 목적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음란한 행위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음란성 개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도, 어떤 성욕의 만족이 초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또는 피해자나 일반 공중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음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택시 운전사가 심야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 심야라는 건 잘 보이지도 않고 아주 좁은 골목길에 막 집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럼 어디서 애들이 막 튀어나오고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 이런 상황이 중요해요. 심야의 골목길, 거기서 그런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있던 피해자, 밤에 도로에 누워있는 거예요. 밤에 골목길에 누워있는. 그래서 이 피해자를 쳐서 결국 죽었다. 이 사람은 내 잘못 아니다. 내가 어떻게 누워있는, 도로에 미쳤다고 누워있는 사람 친 거에 내가 거기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 사람이 만약 고속도로에 누워 있었으면 아니면 4차선 도로, 일반 공중이 막 차들이 쌩쌩 다니는 그런 도로에 누워 있었다라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심야에 밀집된 좁은 골목, 여기서는 조심해서 가야 돼요. 누가 막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순간적으로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만연하게 똑같이 지나갔다라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누워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 누워있는 것이 어디에 누워있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좁은 골목길. 다음
행정상 단속을 준행을 하는 법규라 행정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형법에서도 그렇죠. 고의범 처벌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형법의 일반 원칙도 행정법규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행정벌에도 행정법규상의 그 특별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고 과실범은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다음,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어떤 그 사람이 발생했다라는 그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네요. 다음. 40번에서 수술 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던 도중에 아니나 다를까 불행하게 그 사실이 발생해서 사망한 경우에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설명 의무를 다 했더라도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설명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맞죠? 설명 의무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 환자한테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해자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수술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망 결과와 설명 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게 된다. 다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 운전자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까지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느냐? 아니다. 원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인데 그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적색 신호에서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됨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신뢰 원칙이 적용됨에 있어서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는 웬만해서는 신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예외예요.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가 있을 때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거 주의하세요. 다음, 착오에 관한 사례이죠. 자, 착오 사례, 구성요건 착오 사례가 나오면 첫 번째는 사례 푸는 순서예요. 사례 풀이의 순서. 첫 번째는 착오의 유형. 착오의 유형을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학설을 대립하죠. 예컨대 나는 A라는 사실을 고의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사실에 대한. A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A라는 사실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요. A에 대해 고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식은 그래 했는데 발생한 결과는 항상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범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도 저지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A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B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발생한 B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결과가 B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A라는 사실이나 B라는 사실이나 도찐개찐이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 똑같은 거다. 라고 보면 이 사람의 고의가 이쪽에 대한 고의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고의범이 인정이 돼요. 이걸 고의의 전용이라고 그래요. A에 대한 고의가 발생 결과인 B에 대한 고의로 전용될 수 있다. 이걸 부합이라고 그래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부합한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로 A와 B가 이렇게 부합이 인정되려면, 즉 고의의 전용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로 비슷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된다. 아니다. 법정적으로만 부합하면 된다. 아니다. 더 나아가서 추상적으로 부합하면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고의의 전용이 넓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학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어요. 자, 이런 학설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착오 사례의 첫 번째 순서 방법은
착오의 유형이에요.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냐, 즉 같은 구성 요건, 추상적 사실에 관한 착오냐, A와 B가 전혀 구성 요건이 다른 거, 이게 추상적 구성 요건.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객체의 착오이냐, 방법의 착오이냐. 객체의 착오는 명중시킨 거예요. 그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의 명중. 그러나 그게 김씨인 줄 알았더니 이씨였던 것 뿐이죠. 이게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빗나가서 엉뚱한 대상의 결과가 발생한 거. 이게 방법의 착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에 객체나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에 객체나 방법의 착오.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착오 유형을 확정한 다음에 학설을 적용한다. 근데 학설은 여러분 교과서나 그런 데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학설의 차이만 살펴보면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객체의 착오에서는 모두 똑같아요. 모두 고의의 전용을 인정한다. 전용 인정. 무슨 말일까요? 구성 요건도 똑같다. 이 구체적 사실이니까. 객체의 착오는 명중시켰다. 구성 요건도 똑같고 명중시켰다. 다만 그 사람이 김씨인 줄 알았는데 이씨더라. 이건 부합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고의의 전용이 인정된다. 모든 학설이 고의의 전용을 인정한다. 이걸 기억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 즉 구성 요건은 똑같은데 빗나가서 엉뚱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때에는 구체적 부합설만 고의의 전용을 부정해요. 나머지 학설은 모두 다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고 구체적 부합설만 고의 전용을 부정한다. 이게 당연해요. 구체적으로 부합할 때에만 고의 전용이 인정된다. 이게 구체적 부합설이잖아요. 그런데 빗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그래서 부합하지 않으니까 고의의 전용을 부정한다. 이걸 가지고 봅시다. 42번.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 늦은 밤에 을을 따라가다가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을과 비슷한 외모의 병이 살해되었다. 착오 유형을 확정해야 된다겠죠? 뭐예요? 자기가 찔른 대상에 명중했죠? 이것은 객체의 착오죠. 그리고 구성 요건은 을도 사람, 병도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객체의 착오예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객체의 착오는 모든 학설이 고의 전용이 인정된다. 발생 결과에 대해서 고의범을 인정하죠.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어서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옳아요. 다음. 갑이 살해 의도로 병을 향하여 발포했으나 빗나가서 엉뚱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것은 방법의 착오이죠. 그런데 병도 사람, 발생 결과인 을도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 사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착오 유형을 확정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방법의 착오. 이것은 어떤 학설만 차이가 있다고 했죠? 구체적 부합설만 미수 플러스 과실로 보는 거죠. 고의의 전용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에도 발생 결과인 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아니죠. 이때는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의 전용을 부정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1회 문제를 풀어봤어요. 시간이 원래 의도했던 거랑 한 15분 정도 초과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다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